변증법적 유물론을 따르는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우주의 모든 것은 움직이는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세포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영혼, 감정, 정신 건강, 행복은 공산주의가 염두에 두지 않은 것들입니다. 공산주의적 세계관에서는 근본적으로 진보가 투쟁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를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하는 대신 그들은 투쟁을 만들어 진보를 앞당기려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공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에포크TV 특집 시리즈 공산주의의 어두운 기원.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게오르기 플레아노프는 1928년 저서 변증법과 논리에서 공산주의 변증법은 세 가지 법칙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식별하고 모순을 만들고 중도를 배제하라. 그들은 우선 사회 이슈를 파악합니다. 문화적 요소들이죠. 그리고는 파악한 이슈를 상반되는 두 개의 극단으로 첨예화해 모순을 만듭니다. 그러면 선택된 이슈는 양극화되고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 국가의 나파스를 이용해 언론에 배포합니다. 논쟁과 투쟁을 유발하기 위해 고안된 운동입니다. 그 운동의 목표는 중도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온건파에 대한 관용은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레닌과 소련은 모든 사람들을 단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지지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로 말입니다. 지지하지 않는 이들은 파괴의 표적이 됩니다. 전통적인 변증법은 다양한 생각의 교환을 통해서나 문제의 양면을 바라봄으로써 사람들이 진실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대 공산주의의 중심에 있는 칼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은 그 반대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파악하고 양극단으로 나누고 공산주의적 관점에서 그 양극단을 절대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인 양 밀어붙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의도적으로 다양한 중도적 관점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의 내러티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온건파였던 지롱드 당이 가장 먼저 제거됐던 것과 미국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온건파 민주당이 점령하는 데서 보듯이 공산주의는 극단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중도를 배제하는 성향은 아리스토텔레스, 루미, 석가모니,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신념 체계가 공유하는 고대의 지혜와도 상반됩니다. 전통적 이론들은 노자가 말한 것들을 밀접하게 반영합니다. 최고의 미덕은 중용이다. 도가의 음양 상징이 그 예입니다. 전통 문화에서 두 개의 상반된 요소들은 조화를 이뤄 전체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마오쩌둥 저작 선집에서 일반적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음양은 다른 한쪽을 상대로 끝없이 서로 투쟁하고 싸우는 두 개로 갈라집니다. 투쟁은 공산주의의 본질입니다. 공산주의가 하는 일은 부정적인 세계관이 만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공공선이라는 개념을 꾸준히 사용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들은 무의식적으로 선을 거부하도록 조건화됩니다. 우리 위대한 조국이 얼마나 광대한가. 선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력 투쟁에 이용되는 꼬리표일 뿐. 결국 공공선이란 공산주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사악하고 믿을 수 없고 나쁜 의도를 가진 환경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투쟁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세계관입니다. 올그레 펜코프스키, 영국에 정보를 제공하던 소련 최고위급 간부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만약 같은 정보가 미국, 영국, 소련의 장성들에게 전달될 경우 미국인과 영국인은 아마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련의 장성은 급진적으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생각은 서구의 협상 상대방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미국인과 영국인은 연역적 추론을 사용하는 반면 그는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체계가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사고 과정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공산주의는 인민의 권한을 강화해 그들이 행복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한을 축소해 그들을 예속시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을 만들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독일 철학자 헤겔의 변증법에 가한 중요한 변화는 모든 영적 요소들을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공격적으로 영성의 파괴를 추구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대성당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은 사찰들을 파괴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영성 그 자체가 공산주의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라는 개념조차 공산주의를 위협합니다. 영혼이라는 개념은 정부 권력과 독립된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을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도덕적 나침반이 가리키는 진짜 북쪽이 공산주의가 말하는 북쪽과 다른 경우 그건 위협이 됩니다. 목숨을 구하는 직업인 의사를 예로 들어보죠. 국가가 국가 소속 의사들에게 노동교화소에 있는 양심수들을 죽여 장기 적출을 지시하고 가치가 높은 개인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소위 공공성 명목으로 장기를 이식한다고 합시다. 그것이 그들의 뒤틀린 북쪽입니다. 돈이 벌리는 곳이라면 어디나 국가의 관심이 향합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혐오스럽게 볼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이들이 똑같이 북쪽을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들만의 북쪽이죠. 남쪽일 가능성이 높은 북쪽입니다. 마르크스는 투쟁이 사회의 진화로 이어진다고 봤고 공산주의가 사회 발전의 마지막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쟁을 선동하는 건 그 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이고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붕괴를 조장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르크스의 문명 5단계 이론은 토마스 콜의 제국의 행로를 모방했습니다. 콜은 5단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야만적 세계, 목가적 세계, 완성된 제국, 파괴, 그리고 황폐. 마르크스 역시 5단계로 나누고 공산주의를 최종 목표로 삼았습니다. 마르크스는 완성된 제국을 자본주의로, 파괴의 상태를 사회주의로, 황폐를 공산주의로 보았습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도덕, 전통, 신념, 제도, 위계 질서, 가치가 파괴된 후에야 생겨납니다.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사회주의가 지속 가능하니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회주의 독재는 붕괴하거나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해 공산주의 침략 단계로 이행할 거라 봤습니다. 공산주의 추종자들이 진정한 공산주의는 아직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기구들은 끊임없이 디스토피아를 만들어내면서 상상 속의 미래 유토피아를 추구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그들이 말하는 진보를 위해 1억에서 1억 5천만 명의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사회에서 권력은 국가 전체를 노예화하는 소수 집단이 지고 있고 살인, 강제 수용소, 노동교화소를 통한 재교육 검열, 노예제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공산주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사회의 일부분이 억압받거나 뿌리채 없어진 후에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도덕을 대가로 하는 조건부의 행복입니다. 동서양의 영적 세계관에서 인간의 삶의 여정은 영혼의 성격을 당금질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신론적, 유물론적 세계관에서는 오로지 물질과 진보만이 존재합니다. 공산주의는 당신이 영혼을 가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영혼을 파괴하는 기부라는 공산주의의 본질을 알아차리고 거부해야 합니다. 만일 인류 전체가 영성을 삶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당연히 발전을 이루고 자연스럽게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거듭해서 우리에게 판려하는 투쟁을 통한 인공의 행복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낡은 각본에 속는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산주의의 위험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서로 경고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류는 마침내 자유를 얻고 자유를 영원히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